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았습니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추경을 준비 중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화 재정정책이 반드시 같은 방향과 강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직원 50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기간 연구개발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하는 벤처기업들은 벌써부터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고가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투자 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관련 제도 개선안 추진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 급식 물량을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혐의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4곳과 삼성 웰스토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3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하겠다고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돈을 풀고 한국은행은 돈을 조이는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 조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줄 조이기 위한 금리 인상을 연내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금리 인상 시그널과 달랐던 것은 인상 시점까지 명확히 밝힌 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선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로 하는 것이지 긴축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빨라진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은 어떤 필요한 과정이고 그런 금리 인상을 긴축으로 본다든가 할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이주열 총재가 긴축 아닌 정상화로 힘주어 말한 점은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달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넘어섰고 앞으로 1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3%를 찍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재는 다음 주 최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 발표를 앞둔 재정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문제는 정상화,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저들이 이런 어려움을 재정정책에서 커버를 해주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바람직한 정책 운용이다. 코로나 경제위기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재정과 통화정책에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됩니다. 한은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3분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병원에 덜 가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개선될 거라던 당초 기대감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애물단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실손 의료보험. 4세대 실손은 병원에 덜 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많이 가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쓰는 만큼 내는 보험료가 특징입니다. 여기에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등 비급여 부분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 부담금을 늘려 기본적인 보험료는 이전에 나온 3세대 실손보다 약 10%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야심작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미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내달부터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 보장 금액이 축소되는 만큼 개편 전 실손에 가입해야 유리하다는 절판 마케팅이 성행 중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일단 커지잖아. 그리고 또 5년 재가입이잖아, 이거. 그런데 떨어지는 거는 0.5%?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만큼 설계사들의 주력 상품에서 실손보험은 빠진 지 오래. 다른 보험과 연계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병원에 갈수록 보험료가 오른다는 부담에 섣불리 실손을 갈아타선 안 된다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보험은 개편될수록 보장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강해 이번 4세대 실손에 대한 기대감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아직 개편 상품 출시도 전에 실손보험은 보험업계에서도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손해율이 높아 팔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지자 아예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 굳이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해봐야 사실 회사 실적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손보험 판매에 좀 소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차례 개편을 통해 몸집이 작아진 4세대 실손보험.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내세웠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 지수도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0포인트 선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장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목요일에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까? 네, 지난 16일 이후 6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3280선 위로 올라온 코스피는 3300선까지 단 14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 또 주춤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300선까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시다시피 3분기 코스피 상단을 3500선까지 열어뒀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3500포인트 선까지 전망이 나온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종목 토론방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코스피는 코스피고 최고치는 최고치인데 내 계좌만 왜 이러냐,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계좌가 파랗다고 하죠.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하락장일 때보다 이렇게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은 힘을 못 쓸 때 더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변 분들도 보면 지수를 이기는 투자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대세를 따라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시장이 빠질 때 내 계좌가 마이너스인 건 괜찮은데 올라가는데 내 계좌만 그렇죠. 못 가는 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과거를 읽고 현 시점에서 대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변천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흥망성쇠와 또 향후 전망까지 압축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을 살펴보자는 것, 시장을 주도해온 업종들을 쭉 짚어보자 이런 의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20년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10위까지의 기업 중 지금까지 자리를 지킨 기업 몇 곳이나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옆에 나와 있어서 벌써 나왔네요. 저는 삼성전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못 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 2000년 당시 시총 상위 10개 기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 중에서 현재까지 자리를 지킨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네, 당시 IT 붐이면서 SK텔레콤이 시총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 중 포항제철과 한통프리텔, 또 주택은행 등은 현재 사명이 바뀌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돼 잡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예, 사실 텔레콤 기업들이 지금은 저희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을 수 있겠다 싶고 사실 한통 프리텔 같은 기업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고 지금 주택은행도 국민은행에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0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일명 차화정이라고 하죠. 자동차 화학 정유 기업의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시총 상위 10개 기업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LG화학, 기아차 등 대형 수출주가 대거로 포함이 됐습니다. 2015년도 한번 볼까요? 2015년부터는 화장품과 바이오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시총 5위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10년 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전통 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바이오 기업들
기업들은 2015년에 돼서야 이렇게 성장주로 또 시총 상위주에 올라온 모습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보시죠. 3위는 카카오, 4위는 네이버가 차지를 하고 있죠. 6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9위는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 기업들을 당연히 시총 상위주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찾아볼 수 없던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이들 사이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대세가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치열한 접전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굳건히 지키던 3위 자리를 카카오가 치고 올라온 이후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사실 카카오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맞습니다. 예, 7% 넘게 하락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총 3위를 유지하고 있고 네이버와의 시가총액 격차는 약 1조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둘 사이를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네이버가 못했다, 뭐 카카오가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두 기업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일어났다는 데는 이견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와 네이버 경쟁이 이렇게 더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 성장성에는 정말 이견이 없는 종목들입니다.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내려간 와중에 오늘이 가장 싸다 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두 종목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뉴스앤마켓에서 개별적으로 예. 다루도록 하고요. 예. 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는 단순하게만 이제 생각을 해봐도 우리 삶에 깊숙하게 침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예. 예,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고 있어서 확장력과 파급력에서 향후에도 유망하다고 점쳐집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대형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양대 산맥인 두 기업이 향후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하게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있다는 점까지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하나 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플랫폼 업체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대단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일반 제조업들과는 다르게 약간 좀 지역적 한계를 갖는다는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신에 이 플랫폼 기업들은 대단히 많은 다른 산업들을 침투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거는 금융 부분에 대한 기대거든요. 예, 이렇게 20년간의 우리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의 변화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또 혁신적인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린 기자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앞두고 한창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이 취지 자체는 좋지만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게 맞느냐?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소재의 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직원이 50인 미만인 벤처기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주 5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 회사 대표는 정부가 계도 기간 없이 주 50시간제를 강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해당되지 않을 때는 밤새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표만 보고 달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일의 어떤 방향이 바뀌는 거죠. 벤처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도 주 50시간제를 달가워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뜩이나 낮은 급여가 더욱 줄어드는 데다 스톡옵션 등 대박의 꿈도 멀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 52시간이면은 주 중에는 야근을 하면은 특근을 못 해요. 지금은 1.5배인데 그만큼은 또 못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직원분들은 이제 갖고 가시는 비용이 한 주에 줄어드는 거죠. 이처럼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프로젝트 등 주요 일정에 따라 업무 집중도가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하면 연구나 개발은 물론 사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벤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정부가 물론 그들의 삶을 걱정하고 삶의 질을 걱정해 주는 것까지 좋으나
9시간만 하고 8시간만 하고 집에 가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직종은 협약에 의한 이런 규제를 하는 게 맞다.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벤처 관련 단체는 성명을 통해 주 52시간제로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기업의 성공 방정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벤처들은 설립한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좋게 되는데요. 52시간이 딱 시행이 되면 인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벤처업계에는 주 52시간제 강행이 또 다른 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벤처업계에 대한 소식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다음 달 주 52시간제가 이 벤처기업 같은 소규모 기업들한테도 적용이 될 텐데 먼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업계에서도 불만이 많지만은 정부는 너무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고시는 오래전에 했어요. 한 2, 3년 전에 50인 이하는 금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지만 아까 우리 방송에도 나왔지만 벤처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벤처업이라는 것은 첫째 자체가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상황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신속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다 보면은 근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좀 촉박한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전혀 감안해 주지 않고 그냥 7월 1일부로 실시해라 그러면 벤처업계와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소득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불리함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예, 앞서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시행을 했는데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좀 버틸 여력이 충분했습니다만 벤처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기업들은 또 여러 해 동안 기업을 탄탄히 다져온 중견기업들이야 사람을 더 쓴다든지 또 당분간 어려워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영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강요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요즘에 이제 판교에 있는 기업들,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장시간 근로 때문에 좀 사고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업이 알아서 관리를 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 과로라든지 또 과도한 그 업무 부과라는 그런 여건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런 해당 업체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제도상의 혜택을 줘서 좀 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계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도니까 법이니까 밀어붙인다. 그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어떤 그런 방침이라고 봐요. 네, 이 정책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벤처 경쟁력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노동자들이 혹사를 당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벤처나 스타트업 자체가 경영 여건이 어렵고 자본력이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어떤 좋은 제도를 강요하기 전에 그런 벤처업계들이 큰 자금이나 경영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래서 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그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우리 벤처나 스타트업 업계들이 충분히 그런 어떤 제도의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먼저 주고 저는 그런 제도를 강요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하반기 공모주 대여들을 살펴보는 라이징 스타가 온다 시간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자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공모 예정주 하면 역시 카카오뱅크죠. 시가총액이 기존 금융사들을 훌쩍 뛰어넘을 거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는데 지나친 고평가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합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무기는 익숙함과 편리함입니다. 한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동이 되고 직관적인 디자인도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카카오뱅크는 일단 카카오 어플 쓰니까 그냥 사용하기가 간편한 것 같아요. 대체하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쉽다? 계좌번호 입력하는 거 서로 그러니까 친구한테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확인을 하지 않아도 보낼 수 있다는 게 편한 것 같아요. 2017년 7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지 만 4년째. 카카오뱅크의 전체 이용자 수는 약 1,600만 명,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상품으로 평가받았던 모임 통장은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사용할 만큼 흥행에 성공했고 매주 최대 10,000원씩 증액되는 금액을 납입하는 26주 적금 계좌도 80만 자를 넘겼습니다. 금융 실적과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시장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성은 카카오뱅크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카카오뱅크 들어가 보면은 여러 증권사들과 이미 이제 제휴를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그 증권사에 액세스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죠.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앞으로도 이제 받을 거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평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장외 주식 시장 주가는 오늘 기준 94,500원, 발행 주식과 곱하면 시가총액만 38조 원에 육박합니다. 숫자만 보면 경쟁 대상인 시중은행을 넘어 주요 금융그룹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 그러나 증권업계는 카카오뱅크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4배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적정 시가총액은 10조 원 후반대. 해외에 거래되는 이런 상장되어 있는 인터넷 전문행들의 PBR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공모는 한 18조에서 19조 정도까지 충분히 밸류를 받을 수 있고 자본 규모만 따져봐도 카카오뱅크는 아직 시중은행들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관건도 유상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등 이른바 몸집 키우기가 될 전망입니다. 또 늘어난 몸집만큼 중저신용자 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건전성 유지 또한 주요한 과제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금융권을 흔들 매기에서 이제는 기존 시중은행들을 위협하는 고래가 된 카카오뱅크. 예비심사 승인까지 마친 카카오뱅크는 빠르면 다음 달, 적어도 3분기 내로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발언 하나, 행보 하나마다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죠. 이번 달 주목을 받고 있는 버핏 회장과 관련한 키워드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키워드 4조 6천억 원입니다. 이 버핏 회장이 재산 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향년 91세를 맞은 버핏 회장, 앞서 지난 2006년부터 수년에 걸쳐서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제까지 5개의 재단에 자산의 절반을 기부했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로써 버핏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은 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6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버핏은 기부액 1,000달러당 40센트밖에 세금 절감 효과를 못 봤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더 많은 기부를 위해서 세금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는 이 중세시대 적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 성벽 앞에 판 도랑을 뜻하죠. 경제적 해자는 기업이 앞으로 가치가 계속 지켜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독점적 경쟁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버핏이 세계적 자산가가 되는 데까지는 바로 이 경제적 해자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주요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글로벌 리서치 업체 모닝스타가 얼마 전 기업 2곳의 경제적 해자 등급을 높이고 한 곳은 내렸습니다.
등급이 올라간 곳은 퓨전 멕시코 음식 프랜차이즈 치폴레와 엔비디아였고 내린 곳은 캐나다 송유관 업체 엔브릿지였습니다. 치폴레는 뉴욕의 최초의 디지털 전용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현장 주문은 받지 않고 앱을 통해 수령과 배달만 가능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이 상향의 이유였고 반면 엔브릿지는 송유관으로 실어나를 석유와 가스 수요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시죠. 비트코인은 쥐약입니다. 자, 이 표현은 버핏이 암호화폐를 비판하면서 쓴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 버핏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쥐약을 재고판 셈이다. 아마도 나쁜 결말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죠. 최근 JP 모건이 1,500여 개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절반이 암호화폐가 쥐약이거나 일시적 유행에 불과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들 기관 투자자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포브스가 버핏에 필적하는 인물로 꼽는 비트코인 옹호론자 짐 크레이머 역시 얼마 전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대부분 팔아치웠다라고 밝혔는데 이 크레이머는 중국이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각종 랜섬웨어 공격에 코인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처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가치 투자를 중시하는 버핏의 지혜와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별칭에 걸맞게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공공을 위해 환원하는 자세까지 젊은 투자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명하는 바이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췌장암은 이 암질환 중에서도 치료가 가장 힘들다고 알려져 있지요. 기존에 나온 치료제들은 독성이 많고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 부작용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인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국내 기업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괴적 창조자로 불리우며 애플 신화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우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국내에선 8번째로 흔한 암이며 암 사망 원인에서도 5번째입니다. 완치율은 환자 10명 가운데 5년 이상 생존하는 사람이 1명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수술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견되지만 항암 치료를 통해 완치를 보인 사례는 없습니다.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은 수술뿐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됩니다. 췌장암 치료를 위해 쓰이는 치료제는 지난 1990년대 개발된 항암제인 젬시타빈과 아브락산, 폴피리녹스 등 3가지가 전부입니다. 전 세계 췌장암 치료와 진단 시장은 2015년 17억 3천만 달러에서 2026년이면 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쓰이는 췌장암 치료제는 독성이 많아 부작용이 크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췌장암 관련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뿐 아니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생존율을 높이고 기존 항암제 수준의 항암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을 완화하는 신약이 나오면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치병 췌장암 국내 치료제 개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곳 중 한 곳은 GC 녹십자 그룹의 계열사인 GC 녹십자셀입니다. 간암에 대한 항암제로 허가를 받아 환자에게 투여 중인 이뮨셀 LC주를 췌장암 환자에게도 투여합니다. 췌장암을 적응증으로 지난 12월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녹십자셀은 이뮨셀 LC주와 함께 카티 치료제로도 췌장암에 대한 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취득했던 것도 메조셀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특정한 암 항원, 특정한 암 항원을 갖고 있는 췌장암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카티를 개발을 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물 실험, 그러니까 동물의 췌장암을 직접 유발을 해서 저희 카티를 치료를 했을 때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100% 암세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이제 이뮨셀 LC는
좀 더 환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범용성이 있는 동종 세포 치료제 혹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삼성제약이 개발한 리아백스주도 췌장암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아백스는 최초의 췌장암 치료제로 21호 국산 신약 타이틀을 얻었지만 임상 3상 결과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지난해 8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아스코에서 국내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8월쯤 식약처에 정식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암과 췌장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이발티 노스타드의 임상 3상을 위한 시험 계획서를 신청했고 미국 임상 2상 신청도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도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후보 물질을 프랑스에서 1, 2회 이상 시험 개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약품의 신약 개발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후보 물질도 식약처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아 미국과 국내에서 난소암, 췌장암을 적응증으로 임상 1상 후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년 생존율이 불과 12% 남짓한 췌장암의 치료제 시장에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개발에 뛰어들면서 난치암 극복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삼성 웰스토리의 4대 급식 물량을 몰아준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오늘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건설의 날은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로 올해로 31번째를 맞았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이사가 건설 산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내 소비 심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3으로 5월보다 5.1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집값과 금리,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졌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타이어 수입에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사를 진행했고 반덤핑률을 14.72%에서 27.05%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예, 증권가 소식 전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목요일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로 증권가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해외 주식 중에서도 유명한 이 아마존의 주식이 얼마나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종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 3,500달러 선에서 좀 등락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쌉니다. 이 100만 원을 훨씬 뛰어넘어서요. 예. 아마존의 한 주당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에 달합니다. 예. 지금 제 손에 이 10만 원이 있는데요. 예. 이 10만 원만으로도 400만 원이나 하는 아마존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소품을 준비해온 기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돈이 꼬깃한 거 보니까 본인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아마존 주가인데 지금 가져오신 1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뭐 390만 원은 대출을 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법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마법은 아니고요. 바로 소수점 투자라는 매매 방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아마존처럼 주당 가격이 높은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는 건데요. 예. 오늘은 이 소수점 투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존을 예시로 들어주셨지만 한 주당 가격이 400만 원인데 이게 한 주를 사는 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뭐 0.1주, 0.5주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소수점 투자는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해외 주식에 한해서 주식을 한 주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구매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 이렇게 투자자들이 쪼개어서 구매를 하면요, 증권사에서 온전한 한 주를 만들어 주식을 구매하는 겁니다. 예. 이 소수점 투자는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좀 화제를 모았는데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MZ세대도 미국의 뭐 알파벳이나 구글과 같은 우량주와 같이 비싼 주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20대 투자자의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수점 투자라고 해서 이제 큰 금액 엄청 비싼 주식들,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같은 주식들을 뭐 5천 원이나 뭐 10,000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주식을 다 팔고 구글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20대 사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외 주식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왔지만 뭐 아마존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주식 분할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을 지금 소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가장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주식, 그것도 관련 매매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또 특례를 신청한 몇몇 증권사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마저도 신한금융투자의 경우는 올해 7월,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1월이 만료 기일입니다. 또 올해 안에 만료가 되는 서비스네요. 사실 또 소수점 투자가 비싼 종목들 살 때는 여러모로 또 유용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국내 도입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소수점 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식에 한해서 지금 허용되고 있는데요. 예. 국내 주식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당국은요, 올 상반기 관련해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요, 이 개선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가의 우량주 투자가 일부 투자자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증권부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대형 우량주로 꼽히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보통 한 주당 가격이 10만 원을 웃도는데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80만 원이 넘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로 보면 LG생활건강과 태광산업의 경우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을 웃돕니다. 당장 이들 주식을 서너 주만 사서 갖고 있으려 해도 일반 직장인 한 달치 월급이 넘는 만만치 않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최근 주식 소수점 거래가 주목받고 있고 실제 한 증권사의 소수점 거래 플랫폼은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40, 50대에 비해 자산 여력이 부족한 20, 30대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소수점 거래는 해외 주식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 주식으로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모두 그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우량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고가 주식이 많아서 이렇게 소수점 거래가 도입됐을 때는 이런 우량 종목에 대한 접근성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도입될 경우 간접적인 액면 분할 효과와 함께 소액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의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에 적용하기에는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한 주 단위로 규정된 예탁 결제 등 거래 시스템 전면 수정을 비롯해 한 주를 기본 단위로 한 상법의 주주 권리 문제, 가령 배당 지급이나 의결권 행사 등의 기준 변경 등 전면적인 관련법 제정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 즉 편익 측면에서 아직 계산이 명확치 않다는 점입니다. 현행 법령과 거래 시스템 등을 전면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에 반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러한 혜택이 일부 소액 투자자들에게만 집중된 상황이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런 우려감 등으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고가 주식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투자 저변 확대와 국내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관련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유인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세제 혜택이 가능한 장기 투자용 계좌를 좀 활성화시킨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나 자산 관리 서비스들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제 용이성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성장 시대 주식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고가 우량주 등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증시의 규모 확대를 위한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제도 개선안을 놓고 장점과 우려되는 점 다 같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소수점 투자가 도입을 실현시키려면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걸림돌들을 먼저 좀 해결을 해야겠네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요. 이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제가 20대 투자자를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국내 주식은 해외 주식만큼 주당 가격이 높지 않고 예. 그래서 굳이 소수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관련해서도 인터뷰해봤으니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국내 주식은 투자하고 싶었던 게 보통 비싸지면은 분할을 해버리니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굳이 소수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국내 주식 가격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바꾸고 뭐 예탁 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바꾸는 등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국내 주식에까지 도입을 해야 하나 싶은 시각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비용들은 결국 높은 거래 수수료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고객 편익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거죠. 인터뷰 얘기가 나온 대로 국내 주식은 뭐 비싸면 액면 분할을 하기도 하고 해외 주식과 비교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냐 이런 입장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네, 필요하다는 입장은 투자의 대중화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소수점 투자를 구현했던 해외 주식 스타콘의 사용자를 보면요. 20대와 30대는 물론이고 10대와 10대 미만의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어린 나이에도 주식 투자를 빨리 시작할 수 있고요. 예. 실질적인 투자 교육도 가능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목돈이 부족한 2030 세대에게는 투자 기회를 주고요. 미성년자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예적금과 같은 개념으로도 주식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여지도 있습니다. 예, 일단 실효성 여부와 투자의 대중화 사이에서 이 소수점 투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또 그리고 예적금과 같은 개념으로 주식이 활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중에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이 30만 원이 훌쩍 넘는 네이버 주식을 구매하고 싶을 때 구매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현재는 제가 1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금 등으로 돈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점 투자가 된다면 굳이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가격에 맞춰서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나의 재정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수점 단위로 팔 수 있게 되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의 경우는 굳이 금리가 낮은 예적금에 돈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액을 적금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활용해서 좀 보관이나 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진짜 투자의 범위가 좀 확 넓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특히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소액 투자자라고 해서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동학 개미운동도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냈던 움직임이었고요. 특히 젊은 2030 세대 소액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증시에 큰 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시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들어보면 좋은 점도 많고 또 우려가 되는 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현행 제도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 대안으로 한 가지 제시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수익 증권 신탁의 형태입니다. 마치 펀드처럼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방식인데요. 펀드 참여자들에게 소수점처럼 주식을 쪼개어서 배분하는 겁니다.
이 예탁결제 시스템이나 법령을 다 바꾸지 않더라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는 있지만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수점 투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또 많이 들어봤으니까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네, 아직은 제한적으로 소수점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행에 비춰서 보자면요. 먼저 소수점 투자는 실시간으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온전한 한 주를 모아서 증권사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걸더라도 한 주가 모일 때 그 당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겁니다. 또 증권사의 수수료가 0.25%로 꽤나 비싼 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는 투자인 만큼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시고 하셔야겠다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점 투자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 진전이 얼마나 됐는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시간입니다. 요즘 모 연예인이 어디에 빌딩을 샀다더라 이런 소식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빌딩 투자로 많게는 수백억 원씩 차익을 거두는 이 유명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주요했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상업용 빌딩 거래 금액 전년 대비 46% 증가, 역대 최고 수준 빌딩 거래량. 부동산 시장은 꼬마 빌딩 전성시대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들이 수십억 원대 건물을 사고 팔아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유명 연예인들도 보유하고 있던 빌딩을 일부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비와 연기자 김태희 부부는 청담동의 건물을 최근 495억 원에 팔았습니다. 시세 차익만 약 3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이들 부부는 최근 또 다른 건물 투자에 나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배우 하정우와 한효주, 가수 이정현 등도 올 들어 빌딩 매각에 동참한 상황.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의 빌딩 투자가 일반 투자자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잘라 말합니다. 부동산 값이 최근 많이 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매물을 일부 내놨다는 겁니다. 빌딩이라는 게 예전처럼 내가 갖고 있다가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많이 매입을 했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이익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한 4년 되면 시장이 내놔요. 특이한 점은 월세 수익보다는 건물 자체의 시세 차익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입지의 구축 빌딩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 새 건물로 재건축하기도 합니다. 유명 여배우 전지현 씨가 보유했던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입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 건물을 80억 원대에 사들여 최근 23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축 빌딩을 리모델링해 건물 가치를 높인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가수 비가 최근 매각한 청담동 빌딩 역시 2년여에 걸쳐 건물 내부와 외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건축문화 대상을 받으며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임대료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상권이 활성화돼서 다시금 이제 공실이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은 그렇게 된다면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뭐 나중에 손해 보는 투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딩 투자 호황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점이 빌딩 투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건물은 주택 공급과 입주 물량 등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상업용 건물은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가 오르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가 건물은 70% 정도의 LTV를 적용받고 있어 주거용 건물보다는 대출 한도가 넉넉한 편입니다.
현재 2%대에 머물러 있는 대출금리가 3%대 중반 정도까지 오른다면 빌딩 매수세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금리를 이용해가지고 건물 사겠다라는 매수자가 많은 건데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대출 금리가 한 3.5% 되면은 매수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연예인들의 빌딩 사랑이 오래 지속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